타라스 불바, 니콜라이 고골의 1842년 작품입니다. 1962년에 상영된 그 미국 영화 대장 불이바의 원작이기도 하죠. 이 소설은 16세기와 17세기경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골의 작품입니다. 모두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중편 소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얘들아, 어디 뒤로 좀 돌아봐라. 그 꼴이 뭐냐? 정말 우습구나. 그 도포같이 생긴 긴 옷들은 도대체 뭐냐? 그런 꼴로 학교에 다니냐? 이런 말로 늙은 타라스 불바는 키예프 아카데미에서 돌아오는 두 아들을 맞이했다. 이 키예프 아카데미는 실제 있었던 학교로 1615년에 건립된 최고로 오래된 신학교라고 합니다. 신학과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가르친 학교라고 합니다. 두 아들은 말에서 지금 막 내렸다. 둘 다 건장한 젊은이로 신학교에서 갓 나온 학생처럼 주변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똑똑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은 아직 면도날이 한 번도 스친 적이 없는 솜털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런 마중에 당혹스러워하며 시선을 떨군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어디 가만히 있어 봐라. 다시 한번 보자. 불바는 두 아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왜 이렇게 긴 스비트카를 입고 다니느냐? 이 스비트카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들이 입는 긴 소매가 달린 상이라고 합니다. 이따위 스피트카가 어디 있어? 생전 처음 보는 스피트카네. 자, 둘 중 누구든지 좋다. 어디 한번 뛰어가 봐라. 옷에 걸려서 넘어지는 곳 좀 보자. 비웃지 마세요, 아버지. 비웃지 말아요. 참다 못한 큰아들이 말했다. 보아라, 무슨 옷이 그 모양이냐? 왜 웃으면 안 되냐? 그럼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다시 웃기만 해봐요. 그럼 꼭 한 방 먹일 겁니다. 이놈이 무슨 이런 자식놈이 다 있어. 아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불바가 말했다. 그럼요, 비록 아버지라도 그럴 거예요. 모욕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다 뭐예요? 너 나하고 한판 붙어볼래? 어때, 주먹으로 해볼래? 아무거나 좋아요. 그래, 좋다, 주먹으로 해보자. 불바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어디 너 주먹 맛 좀 보자. 오랜만에 제외한 이들 부자는 반갑다는 인사 대신에 서로 달려들어 옆구리, 허리, 가슴 할 것 없이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착한 내 새끼들. 아니 저 영감이 아주 돌았나? 아직까지 귀여운 두 아들을 보지도 못한 가엾은 어머니가 문 옆에 서서 말했다. 1년 넘게 못 본 애들이 돌아왔는데 저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 주먹질부터 하지? 그래, 그 녀석은 잘하는군. 주먹질을 멈추면서 불바가 말했다. 확실히 잘해. 불바는 옷 매무새를 꽂히면서 말했다. 더 시험해볼 필요도 없어. 이놈은 아주 훌륭한 카자크가 될 거야. 이 카자크라고 하는 뜻은 자유인, 전사 또는 모험이라는 뜻의 터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군사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고 하네요. 초기 공동체는 사냥과 고기잡이, 약탈을 일삼으면서 터키와 타타르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던 자치조직단체였다고 합니다. 15세기의 카자크라는 명칭은 드네르프르 강 유역에서 형성된 반독립적 집단을 가리켰으며 15세기 말에는 농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모스코바 공국에서 드네프로, 돈 지방으로 달아나 자유롭고 반자치적인 그 성격의 군사 조직을 만든 농민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돈, 그레벤, 야이크, 볼가, 드네프르, 자포로제 등 6개의 주요 카자크 집단이 있었다고 하네요. 17세기에 이 사람들은 생계를 농업으로 전환했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카자크가 드네프로강 하류에 위치한 지방 도시 셰치에 모여 사는 집단인 자포로제 카자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1775년 예카테리나 대제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아주 훌륭한 카자크가 될 거야. 참 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자. 아버지는 아들과
입을 맞추었다. 너 굉장한데 주먹으로 나를 친 것처럼 어떤 놈이든지 그렇게 갈겨버려야 해. 인정사정 볼 것 없어. 그건 그렇고 아무리 봐도 너의 모습이 우습구나. 질질 끌리는 그 끈은 또 뭐냐? 그리고 내 놈은 베이바스로구나. 이 베이바스는 체구는 크나 지혜가 없는 자, 키 큰 머저리, 을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러시아의 발베스의 속어라고 합니다. 베이바스로구나. 왜 두 팔을 늘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냐? 이번엔 둘째 아들을 돌아보며 불바가 말했다. 뭐야 이 자식 그래. 너는 나를 한 대도 때리지 못한다는 말이야? 아이고 또 무슨 꿍꿍이 셈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작은 아들을 껴안으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자기 아버지를 때린다는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다니 그것도 마치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일인 것처럼 어린 것이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텐데 키는 정확히 1사제인이나 되지만 1사제는 미트법 사용 이전의 러시아 길이 단위인데 1사제는 약 2.134m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키네요. 키는 정확히 1사제인이나 되지만 20살밖에 안 된 어린애예요. 이제는 쉬면서 뭘 좀 먹여야 하는데 저 양반은 꼭 싸움을 건다니까. 그래. 그렇지만 넌 암만 해도 썰개 빠진 녀석 같아. 불바가 말했다. 너 엄마 말만 들어서는 안 돼. 엄마는 여자거든. 여자가 알긴 뭘 안다고. 너희들은 보물처럼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의 보물은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는 저 넓은 초원과 좋은 말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보물이다 말이다. 이 칼 보이지? 칼이 진짜 너희들 엄마다. 너희 머릿속에 차있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학교, 온갖 책들, 사전, 철학이고 뭐고 말짱 헛것이지. 난 그런 것들에 다 침을 뱉을 거다. 불바는 도저히 글로는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쌍스러운 말을 했다. 그렇지. 말이 나온 김에 너희들 이번 주말에 자프로제로 보내야겠다. 그리로 가야만 공부가 되지. 진짜 공부. 그곳이 진짜 학교야. 그곳으로 가야 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겨우 한 주밖에 집에 있지 못하잖아요. 늙고 야윈 어머니는 너무 섭섭하여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불쌍한 것들.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 집을 알아볼 시간도 없다니. 나 역시 아이들을 아직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할망구 그만 됐네. 이제 그만 좀 짓거리란 말이야. 가자크는 계집하고 말장난하지 않아. 당신 좋을 대로 하자면 우리 애들이 알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그저 앉아있어야만 된다 말이지. 어서 비켜요. 저리 가서 집에 있는 걸 죄다 꺼내 빨리 술상이나 차려요. 튀김과자, 꿀떡, 푼디크. 이 푼디크는 맛 좋은 요리나 단맛 나는 과자를 말합니다. 푼디크 따위는 치우고 양고기나 있는 대로 다 가져와요. 염소고기도 가져오고. 그래, 그 40년 묵은 꿀도 가져와. 술은 많이 가져와야 해. 그 금포도인가 무언가 양념 든 거 말고 부글부글 거품이 끓는 진짜를 가져오라 말이야. 불바는 두 아들을 햇빛이 잘 드는 응접실로 데리고 갔다. 자주색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한 하녀 둘이 응접실을 치우다 말고 재빨리 뛰쳐나갔다. 그들은 도련님들이 온 것에 놀랐거나 그게 아니라면 남자만 보면 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도망친 후 부끄러워서 오랫동안 소매자락으로 낯을 가리는 여자의 수줍은 습성을 지키려는 것 같았다. 응접실은 시대적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었다. 지금은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노래나 민요에는 당시 응접실의 시대적 분위기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응접실에서는 턱수염을 길게 기른 늙은 장님이 조용히 연주하는 반두라의 소리에 맞춰 이 반두라는 우크라이나의 민속악기라고 합니다. 통상 저음현 8개, 선율현 5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반두라의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노래를 불렀었다. 우니아를 위한 크고 작은 전쟁이 이 우니아는 가톨릭 교회 수장인 로마 교황의 굴복과 더불어 만들어진 정교회와 가톨릭의 연합으로 1596년 브레스트 교회 회의에서 선포된 규정인 모양입니다. 우니아는 폴란드의 가톨릭 지주들과 성녀들에게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예속을 강하게 시키는 꼴이 되어서 1893년에 해산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우니아를 위한 크고 작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던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진흙이 발라지는 응접실은 아주 깨끗했다. 응접실 벽에는 쭉 돌아가며 칼, 채찍, 새그물, 음항, 총, 물소불로 교묘하게 만든 화약통,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마을 제갈, 은장식이 붙어있는 마을 다리를 묶는 착고 따위가 걸려 있었다. 응접실의 작은 창문에는 지금까지는 고풍스러운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둥글고 부연 유리가 끼워져 있다. 이 움직이는 유리창을 올리지 않고서는 밖을 내다볼 수가 없다. 창문 틀과 문틀에는 붉은 색깔이 칠해져 있다. 구석구석에 메어놓은 선반에는 물병, 초록색이나 하늘색으로 된 병과 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손을 서너 번씩 거쳐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불바의 응접실에 오게 된 베니스나 터키, 체르케스 등지에서 만든 황금잔들이 있다. 좋은 시대에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방 한편에는 자작나무로 만든 글상이, 맞은편 구석의 성상 아래에는 커다란 탁자와 누울 자리, 여러 빛깔의 꽃무늬 타일을 붙여 올록볼록하게 벽을 장식한 큰 배치가 등이 있다. 이 모든 물건은 매년 방학 때가 되면 항상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우리 두 젊은이에게는 아주 낯익은 것들이다. 걸어서 오는 이유는 말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관습 탓이기도 했다. 단지 그들에게 무장한 카자크가 잡아 끌기에 안성맞춤인 변발만 있었을 뿐이다. 이 변발은 가운데 머리만 길게 늘어뜨리고 나머지 둘레는 바짝 깎은 그 카자크들의 전형적인 머리 모양을 말합니다. 변발만 있었을 뿐이다. 불바는 두 아들이 졸업할 때 그가 기르는 말 가운데 가장 어린 말을 두 필 골라서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불바는 두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회로 모든 소트니크, 이 소트니크는 옛 러시아의 100명으로 편성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백부장 또는 백인대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 백인 부대는 오늘날 중대병력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소트니크는 카자크의 기병중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트니크들과 집에 머물고 있는 연대의 사관들을 다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소트니크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과 그의 오랜 동료인 카자크 에사울, 이 카자크 에사울은 카자크 군대의 부관이라고 하네요. 오늘날 군대의 대위급 장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카자크 에사울, 드미트리 톱카치가 들어오자 불바는 곧 그 세 사람에게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말했다. 어때요? 보시오. 훌륭한 청년들이지요? 곧 세치로 보내려고 합니다. 손님들은 불바와 두 아들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자포로제의 세치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편한 자리에 앉으시오. 그리고 얘들아 우선 한 잔 쭉 들이켜자. 불바가 말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들아 몸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너 오스타프도 그리고 너 안드리도 하나님이시여 이놈들이 전쟁에서 항상 이겨 마호메트 교도들을 쳐부수고 터키인들도 쳐부수고 타타르인들도 쳐부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폴란드 놈들이 우리의 신앙에 반대하기 시작한다면 그 놈들도 쳐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잔을 듭시다. 어때? 술 맛이 좋지? 그런데 라틴 말로 술을 뭐라고 했더라? 그래 라틴 놈들은 멍청해. 이 세상에 술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가만히 있자. 라틴 말로 시를 쓴 사람이 누구더라? 나는 그래는 거의 까막눈이라 잘 모르겠지만 호라티우스라든가 이 호라티우스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고 풍자시와 서정시로 명성을 얻어서 아우구스투스의 총애를 받았던 시인이라고 합니다. 저것 봐. 무슨 노인이 저래? 그의 아들 오스타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영리한 늙은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걸 좀 봐. 너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술 냄새를 맡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테지. 불바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놈들아 바른대로 말 좀 해봐라. 자작나무와 벚나무 몽둥이로 덩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온몸에 매를 맞았지. 그러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더냐. 너희가 약삭 바르고 재치가 있다는 이유로? 틀림없어.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그리고 또 목요일에도 맞았겠지? 아버지,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해서 뭐해요? 오스타프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어떤 놈이든지 걸리기만 해봐. 타타르 놈이라도 이번에 나타나기만 해보라고 카자크의 칼맛이 어떤지 본때를 보여줄 테다. 안드리가 본능이면 말했다. 잘한다. 정말 장하다. 얘기가 이렇게 되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가고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겠냐.
날들은 메밀이나 심어 먹고 집이나 지키면서 양과 돼지 떼를 보살피고 여편 내하고 수작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라 말이냐? 그런 짓거리는 다 집어치울 테다. 난 카자크다. 그런 건 싫다. 전쟁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전쟁이 있다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자포로제로 가서 좀 놀아볼 텐데 꼭 가고 말고. 늙은 불반은 점점 열을 올렸다. 나중에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발을 쾅쾅 굴렀다. 내일 당장 가기로 하자. 질질 끌 필요가 있나?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적과 맞선단 말인가? 이까짓 오두막집이 뭐 대단하다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따위 항아리가 왜 필요해? 어디다 써? 불반은 항아리고 물병이고 닥치는 대로 깨뜨리고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을 오랫동안 겪어온 가엾은 노파는 의자에 앉은 채 슬픔에 젖어 바라보기만 했다. 그 결정을 듣고서 그녀는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기가 막혀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만나자마자 또다시 너무나 빨리 헤어져야 하는 두 아들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과 꼭 담은 두 입술의 떨림에서 엿보이는 슬픔을 그 누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불반은 무서울 정도로 완고했다. 그러한 성격은 살기가 힘들었던 15세기 유럽 변방지역의 유목민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당시 영주들에게 버림받은 남러시아 땅은 포악한 몽골 침략자들의 습격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송두리째 불타버렸다. 집과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용감해졌다. 이웃나라의 끊임없는 위협을 걱정하면서도 환란 속에 살림을 옮겨와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살았던 시대였다. 또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옛 슬라브인의 영혼이 카자크, 즉 러시아인의 소위 담대한 국민성과 놀기 좋아하는 기질을 형성하던 시대였다. 강가의 모든 땅, 나루터, 물가의 완만한 경사지 등 살기가 적합한 지역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카자크들이 빼곡히 이주해왔다. 그 중에서 담대한 친구들은 카자크 총 인구를 알려고 하는 술탄에게 누가 알겠소? 그들은 대초원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어. 골짜기에 있으면 반드시 카자크가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하던 시대였다. 그것은 분명히 온갖 불행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부싯돌 불처럼 불붙어 나온 러시아 힘의 비정상적인 표현이었다. 사냥꾼이나 몰입꾼들이 들끓던 영지와 소도시는 사라졌으며 서로 적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 소유의 도시들을 팔고 사고하는 보잘것없는 공우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에 적 그리스도 교도인 약탈자들로부터 위험과 정오심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대항하려는 용감하고 떠들썩한 마을들이 연이어 생겨났다. 그들의 불안한 생활을 전복시키고자 한 위협적인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구해낸 것이 끊임없는 투쟁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 힘은 약하지만 봉건 영주 대신에 이 광활한 땅의 지배자가 된 폴란드의 왕들은 카자크의 역할과 그들의 전투적인 삶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카자크를 선동했고 카자크의 비위를 맞춰주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폴란드의 통치 아래 카자크들 스스로 그들 가운데 선출한 대장들은 주변 마을들의 병사들을 모아 전투부대와 정규군 광구를 편성하였다. 그것은 상비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무도 상비군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나 총동원 시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왕이 지급하는 체르보네츠, 이 체르보네츠는 옛날 러시아의 화폐 단위라고 하네요. 1체르보네츠는 금화 10루블과 같다. 이렇게 큰 돈이네요. 네. 체르보네츠 한 입만을 손에 쥔 채 더도 말고 8해 만에 무장을 하여 말을 타고 속속 모여들었다. 그러고 나면 2주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저히 모으기 힘든 신병을 모집한 강력한 군대가 조직되었다. 원정이 끝나면 군사들은 목장으로 농토로 또는 드네프로강의 나루트로 돌아가 고기잡이도 하고 장사도 하고 술을 담그기도 하면서 자유로운 카자크가 되었다. 같은 시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카자크의 비상한 재주에 놀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카자크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술 담그기, 수레 만들기, 화약 만들기, 대장일, 철공 등은 물론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러시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인탕 마시고 노래 부르고 떠들어대며 노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여 군적에 등록되어 있는 카자크를 제외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완전한 군대, 이 기마 의용대를 말합니다. 완전한 군대를 편성할 수가 있었다.
에사울들이 짐수레 위에 올라서서 모든 촌락과 마을의 장터와 공터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되었다. 여러분, 주정뱅이 여러분, 이제 맥주는 충분히 마셨습니다. 또 방바닥에 누워서 충분히 빈둥거렸습니다. 또 파리에게 여러분들의 퉁퉁한 살점도 충분히 먹였습니다. 이제는 기사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농부 여러분, 양치기 여러분, 그리고 호색가 여러분, 쟁기질을 하면서 누런 신발도 충분히 더럽혔습니다. 계집들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기사의 힘을 헛되게 쓴 것도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카자크의 명예를 더 높일 때입니다. 이 말은 마치 바싹 마른 나무단에 떨어진 불씨와도 같았다. 농군들은 호미를 꺾어버리고 술과 맥주를 담그던 자들은 작은 술통은 내던지고 큰 술통은 때려 부수었다. 수공업자와 장사꾼들은 하던 일을 내동댕이 치며 만사를 제쳐놓고 말을 타고 나섰다. 말하자면 이렇게 러시아의 힘차고 광대한 국민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타라스 불바는 손꼽히는 주요 원로 지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의 몸은 전쟁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았고 그의 성품은 남보다 월등히 용감하고 강직했다. 당시는 폴란드가 러시아 귀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던 시기였다. 많은 귀족들이 폴란드의 사치스러운 풍속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하인들, 사냥하는 매, 사냥개, 저택들을 소유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타라스 불바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순박한 카자크의 생활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쪽으로 기울어진 자들을 폴란드판 노예라고 불렀다.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그는 자신이 정교의 올바른 옹호자라고 주장했다. 어리선과 소작인들에게 압박이 가해졌다거나 농가에 새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불평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는 직접 그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수 자기 부하 카자크들을 데리고 가서 불평에 대한 시비를 가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칼로 다짐을 받았다. 즉 코미사르는 이 사전적 의미로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대표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코미사르라 불리는 젊은 대표위원들이 연로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모자도 벗지 않고 서 있을 때, 정교를 비웃고 조상들의 관례를 준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대가 마호메트 교도이거나 더 기인으로 판명될 때는 경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교의 명예를 위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 허용된다고 타라스 불바는 생각했다. 지금 그는 혼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흡족해하고 있었다. 두 아들을 세치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좀 보십시오. 훌륭한 청년들을 데리고 왔지요? 하고 전쟁으로 단련된 늙은 동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또 군대 교육과 함께 기사의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인 전략 전술과 음주 실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처음에 그는 두 아들만 보내리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원기 넘치고 의젓함에 늘씬하고도 강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자 자신의 군인 기질도 한껏 불타올랐고 다음날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순전히 그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젊은 두 아들을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지시도 해놓았다. 손수 말과 마구를 골랐으며 마구간과 곡간에도 몇 번씩이나 드나들었다. 그리고 내일은 그와 동행할 하인들도 뽑을 것이다. 그는 에사울 툭가치에게는 만일 자기가 세치에서 무슨 기별을 전하기만 하면 거적치로 전 부대를 인솔하여 출동하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고 더불어 자신의 지휘권도 인계하였다. 비록 그는 근하하게 취해 아직 머리가 맑진 않았지만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말에게 물을 먹이고 먹이통 속에 알이 굵고 좋은 밀을 넣어두라는 지시까지 했다. 그러고는 피곤해지자 준비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자, 얘들아, 자야 할 시간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자. 내 자리는 깔지 마라. 난 마당에서 잘 테니 자리가 필요 없다. 어둠이 막 하늘을 감싸 안았다. 불바는 항상 일찍 잠자려야 되는 습관이 있었다. 밤 공기가 무척 차갑고 쌀쌀하여 그는 양탄자 위에 쭉 뻗어 눕고는 양피 외투를 덮었다. 집안에서도 불바는 좀 따뜻하게 덮는 것을 좋아했다. 얼마 안에서 그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곧이어 마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마당 구석구석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모두가 코를 골았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일찍 잠든 것은 문직이었다.
주인장의 젊은 아들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술을 가장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 불쌍한 어머니만 홀로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녀는 나란히 누워있는 귀한 아들들의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서 젊은 애들의 흥크러진 곱슬머리를 빗으로 비껴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온갖 생각을 다하며 두 아들만을 바라보았다. 한눈에 봐도 많이 자란 두 아들을 바라보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일이면 자기 젖을 물려 사랑으로 이루만져 키운 두 아들을 한동안 볼 수 없게 된다. 내 자식아, 귀여운 내 아들들아, 너희는 어떻게 될까?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그녀가 말했다. 지난날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버린 주름살 위엔 눈물이 걸려 있었다. 사실 그녀도 험난한 시대의 모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했다. 정열이 타올랐던 그 옛날, 젊은 피가 끓어오르던 그 옛날, 겨우 그 한순간만을 사랑으로 살았던 것이다. 한때 그녀의 마음을 매혹시켰던 엄격하고도 가혹한 유혹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칼을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또 술과 방탕 때문에 그녀를 방관했다. 그녀는 1년에 이틀이나 사흘밖에 남편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몇 해 동안은 바람조차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몇 해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 같이 살게 된 그녀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녀는 온갖 굴욕을 참으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매질까지도 참았다. 단지 선심을 쓰는 듯한 애무만을 받았을 뿐이다. 그녀는 음탕한 자포로제 집단의 험상궂은 호라비 기사들 속에 살고 있는 이상스러운 존재였다. 그녀의 청춘은 아무런 기쁨 없이 눈앞에서 한번 반짝이다 사라지고 그 생기 있고 아름다웠던 두 뺨과 가슴은 사랑의 키스도 받지 못한 채 그만 시들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주름살로 덮여버렸다. 모든 애정, 모든 감정, 여성만이 간직하는 우아하고 열렬한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어머니로서의 감정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대초원의 갈매기처럼 두 아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과 눈물로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사랑스럽고 귀한 두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빼앗아가려는 것만 같았다. 첫 전투에서 타타르인이 그들의 목을 잘라버릴지도 모른다. 자식들의 피 한 방울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자기 몸을 내던질 수도 있는데 여차하면 이제 아들들의 시체가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 혹시 길가에 내버려진 채 새가 쪼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조차도 그녀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미 두 아들의 눈은 쏟아져 내린 잠기운 때문에 굳게 감겨 있었다. 어쩌면 불바가 잠을 자고 나면 출발을 한 이틀쯤 연기할지도 몰라. 아마도 아까는 그이가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그렇게 빨리 떠날 생각을 했을 거야. 달은 하늘로 빛어서 잠자는 사람으로 가득 찬 집 안팎과 우거진 버드나무 숲, 집 둘레의 통나무 울타리를 가려버릴 만큼 큰 키의 부리안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 부리안은 남부 러시아의 초원을 덮고 있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은 잡초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큰 키의 부리안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귀여운 두 아들의 베갯머리에 앉아서 잠잘 생각은 않고 잠시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들은 이미 날이 셀 때가 된 것을 느끼고서야 먹는 것을 그만두고 풀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버드나무 가지 끝에 달린 잎들이 속삭이듯 살랑살랑 소리를 냈다. 그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서서히 흘러내려 제일 아래 가지까지 왔다. 그녀는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다.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밤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망아지 울음소리가 들판에서 들려왔다. 하늘에서는 붉은 햇살이 줄을 지어 산뜻하게 빛났다. 갑자기 잠에서 깬 불바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하나도 잊지 않고 어제의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얘들아, 그만큼 잤으면 됐어. 시간이 됐어. 말에게 물을 먹여라. 할망구는 어디 갔어? 관로석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내를 할망구라고 불렀다. 할망구야, 먹을 것 좀 빨리 준비해줘. 갈 길이 멀어. 마지막 희망을 빼앗긴 불쌍한 노파는 기죽은 채 휘청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눈물로 아침 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불바는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마구간을 요란하게 돌아다니면서 두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마구를 골라냈다. 신학교 학생이었던 두 아들은 벼랑간 딴 사람이 되었다. 전에 신었던 흑두성이 장화 대신에 은으로 만든 박차가 달린 붉은 염소 가죽 장화를 신었으며 주름이 많이 잡히고 흑해만큼이나 넓은 샤로바라를
이 샤로바르는 가랑이가 넓은 남성용 바지로 주로 우크라이나 서쪽 지방에서 승마용으로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샤로바리를 금띠로 동여맸다. 그 허리띠에는 긴 가죽끈이 붙어 있고 그 끝에는 몇 가닥의 술과 딸그락 끓이는 소리를 내는 호각 용도의 놀이개들이 달려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새빨간 모직천으로 만든 카자크 복장에는 여러 가지 무늬를 수놓은 띠를 맸다. 그 띠 사이로 터키식 무늬가 새겨진 총은 감추어졌지만 칼은 다리에 부딪혀서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냈다. 아직 햇빛에 타지 않은 그들의 얼굴은 깨끗하니 좋아 보였다. 새까만 코 밑 수염이 하얀 얼굴과 어울려 어느 쪽에서 보아도 힘찬 젊음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꼭지가 달린 검은 양피 모자를 쓴 그들의 얼굴은 보기가 참 좋았다. 불쌍한 어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보자 말 한마디 못하고 두 눈에 눈물만 가득 고였다. 얘들아 준비됐다. 망설일 것 없어. 불바가 참다 못해 말했다. 야,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관습에 따라 길을 떠나기 전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모두가 꿇어앉았다. 대문 옆에 점잖게 서있던 젊은이들까지 몰려와서 꿇어앉았다. 이제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오. 불바가 말했다. 두 아이가 용감하게 싸우고 항상 기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신앙편에 서도록, 그러지 못할 바에는 영혼조차 남기지 말고 둘 다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얘들아, 어머니 곁으로 가거라. 어머니의 기도는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어디 있어든 구원의 힘을 갖는단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약하기 그지없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포옹하였다. 그녀는 흐느끼 울면서 작은 성상 2개를 꺼내 두 아들의 목에 걸어주었다. 성모님, 이 두 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아, 이 어미를 잊지 말아다오. 한마디라도 좋으니 소식을 보내다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자, 가자 얘들아. 불바가 말했다. 현관 옆에는 안장을 얹어놓은 말들이 서 있었다. 불바는 자기가 사랑하는 초르트, 이 초르트는 악마 또는 귀신이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말의 이름입니다. 악마의 말이라는 그런 뜻이네요. 초르트의 등 위로 뛰어올랐다. 초르트는 모두 20푸드나 되는, 이 푸드는 러시아의 무게단인데 1푸드가 약 16.38kg이기 때문에 20푸드는 약 327kg. 상당히 무겁네요. 모두 20푸드나 되는 무거운 무게를 느끼자마자 미친 듯이 뒷걸음질을 쳐댔다. 불바가 너무 무겁고 뚱뚱했던 까닭이다. 두 아들까지 이미 말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어머니는 얼굴 표정이 한층 더 수척해 보이는 작은 아들에게로 뛰어갔다. 그녀는 그의 등자를 움켜잡고 안장에 몸을 딱 붙인 채 섰다. 그녀의 두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고 두 손은 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힘이 센 2명의 카자크가 그녀를 살포시 부축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모두가 말을 타고 대문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벼랑과 나이에 맞지 않게 염소처럼 날쌘 몸짓으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힘차게 말을 붙잡아 세웠다. 그리고 광적인 열정으로 한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그녀를 데려갔다. 젊은 카자크 형제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말을 타고 나섰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역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날씨는 흐리고 어두침침했다. 그러나 푸른 들판에는 생기가 찾아들고 새들은 제멋대로 제잘거렸다. 잠시 말을 달리고 난 후 그들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들의 마을은 마치 땅속에 파묻혀버린 것 같았다. 땅 위로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는 2개의 굴뚝과 그 옛날 그들이 다람쥐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타고 다니던 나무 꼭대기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상기시키는 초원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슬에 푹 젖은 초원 위에서 형제는 함께 뒹굴기도 했고 재빠른 2발로 초원을 사뿐사뿐 뛰어오는 새카만 눈썹의 카자크 소녀를 기다리기도 했었다. 어느새 수레바퀴 끝에다 매달아둔 두레박 작대기만 쓸쓸히 하늘로 우뚝 솟아있을 뿐 그들이 지나온 평원은 벌써 저 멀리서 산이 되어 모든 것을 감추어버렸다. 어린 시절이여, 수많은 놀이들이여, 모두 다 안녕, 잘 가거라. 2장. 말을 탄 3사람은 말없이 달렸다. 늙은 타라스 울바는 옛 일들을 생각했다.
한평생 청춘이길 바랐던 카자크는 흘러간 세월에 묻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는 세치에서 만나게 될 옛 동료들을 생각했다. 누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누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하나하나 손꼽아 보았다. 눈물이 눈동자 위에서 소리 없이 굴러떨어졌고 백발이 다 된 머리가 조용히 숙여졌다. 두 아들은 각자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기서 두 아들에 관해 좀 더 얘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고관들은 자식 교육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런 생각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혀져 갔지만 말이다. 그래서 타라스 불바도 자식들이 12살이 되던 때 그들을 키예프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숙사의 다른 모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육 없이 자유롭게 자란 까닭에 상당히 거칠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술을 연마하고 공통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를 닮아갔다. 형 오스타프는 첫해에 벌써 기숙사 지역을 벗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붙잡혀 심하게 매를 맞고 다시 책상 앞에 앉혀졌다. 그는 4번이나 기초학습서를 땅에 떨어뜨려 얼룩지게 했고 그때마다 심한 매를 맞고 새로 책을 샀다. 그의 아버지는 오스타프가 아카데미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할 것이며 다시는 자포로제 땅을 밟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맹세를 그에게 미리 하게 했다. 만일 그러한 맹세가 없었더라면 오스타프는 5번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도망쳤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학문을 욕하며 자식들에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훈계하던 당사자인 타라스 불바가 자식에게 그런 맹세를 시켰다니 참 신기하다. 이때부터 오스타프는 특별한 열정을 갖고 지루한 책 앞에 앉아 공부하기 시작해서 곧바로 우등생 대열에 섰다. 그 당시의 교육은 실제 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스콜라 철학, 문법, 수사학, 그리고 논리학이라는 세부 과목은 시대와 거리가 있었다. 현실에 맞지도 않았고 일생 동안 한 번도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그 어떤 것에도 연관시킬 수 없었다. 스콜라 철학의 냄새가 덜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학자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무식했다. 그러나 기숙사의 자치제도와 많은 건강한 젊은이들과의 교제는 이들 형제에게 학문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종종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고 때로는 단식을 하기도 하면서 활발하고 건강한 청년들은 배고픔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런 경험들은 모두 후일 자포로제에서 완전히 성장하게 되는 용기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허기진 기숙사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찾듯이 키예프 거리를 뛰어다녔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했다. 장터에 앉아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은 기숙사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속에 감추듯이 두 팔로 자기의 피로그, 이 피로그는 파이입니다. 부블리크는 두꺼운 가락지 빵이나 도넛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박씨 등을 감추었다. 직책상 아래 학생들을 감시해야 하는 콘술, 이 콘술은 지도위원이나 감독을 말합니다. 콘술 역시도 하품을 하고 있는 장사꾼 아주머니의 물건을 송두리째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바지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기숙사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있었다. 그들은 폴란드와 러시아 귀족들로 구성된 상류사회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키예프 아카데미의 후원자인 군사령관 아담 키셀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키예프 군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카자크 봉기 당시 폴란드 정부의 주요 코미사르 역을 맡았고 카자크와 협상을 이끌어낸 실존 인물이 모양입니다. 아담 키셀도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상류사회에 들여놓지 못하게 더 단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교장과 교수인 모나어들이, 이 모나는 수도사를 말합니다. 모나어들이 채찍질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나어들의 명령에 따라 조교들도 너무 가혹하게 콘술들을 때려서 그들은 몇 주일 동안이나 바지가랑이를 문지르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으며 후추를 넣은 좋은 보드카보다 조금 더 독한 정도로 생각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은 이처럼 쉴 새 없는 구타와 매질이 싫어 기회를 엿보다가 도망갈 길을 발견했고 도중에 붙잡히지만 않는다면 자포로제로 도망쳐 나왔다.
오스타프 불바는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논리학과 신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에 반 전념했지만 그래도 이런 가차없는 매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성격을 가혹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카자크의 특색인 불굴의 강인한 기질을 그에게 심어주었다. 오스타프는 항상 우수한 학생 축에 들었다. 다른 사람의 정원이나 텃밭을 모조리 망가뜨리는 난폭한 장난에는 좀처럼 앞장을 서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항상 용감한 친구와 어울렸고 어떤 경우에도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다. 모진 채찍이나 몽둥이로도 그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전쟁, 술 마시는 것, 노래 부르며 진탕 노는 것 이외의 유혹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그는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동했다. 그런 시대에 그와 같은 성격에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선량함을 지니고 있던 오스타프는 불쌍한 어머니의 눈물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어머니의 눈물만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의 동생 안드리는 형보다 조금 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강인하고 거친 성격을 가진 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긴장감도 그에게는 없었다. 또한 형보다 더 공부에 흥미를 가졌다. 그는 형보다 재치가 있었다. 가끔 상당히 위험한 장난에 앞장을 서기도 했다. 안드리는 형 오스타프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거나 용서를 빌 생각도 하지 않아서 웃옷을 벗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엄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치있게 벌을 모면했다. 그의 마음 역시 훌륭한 공훈을 세우려는 열망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은 또 다른 감정도 받아들였다. 18살이 넘었을 때 연애를 하고픈 욕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다. 불같이 타오르는 상상 속에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다.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도 맑고 생기 넘치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쉴 새 없이 그려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여인의 빛나고 탄력있는 가슴, 부드럽고 아름답게 드러난 두 팔이 어른거렸다. 그의 상상 속에서는 순결하고 탄력있는 그녀의 육체를 감싸고 있는 옷자락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강한 욕망이 일었다. 그는 열렬한 청춘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동료를 동급생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전투를 경험하기 전에 여자나 연애 생각을 하는 것을 카자크의 수치이자 불명예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요즘 몇 해 동안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앞장서는 일이 드물어졌다. 대신에 자주 벚나무 정원을 홀로 거닐었다. 키예프의 쓸쓸한 골목길에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낮은 집들 사이를 혼자 방황하는 일이 잦아졌다. 때로는 귀족들만 살고 있는 거리, 즉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귀족들이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취향에 따라 집들을 마구 지어놓은 지금의 구 키예프 거리로 들어가기도 했다. 어느 날 그가 멍하게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서 걷고 있을 때 어떤 폴란드 귀족의 대형 마차가 하마터면 그를 칠 뻔했다. 마부석에 앉은 수염을 기른 무서운 마부가 채찍으로 그를 세게 갈겼다. 신학교의 젊은 학생은 잔뜩 화가 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힘센 손으로 마차의 뒷바퀴를 용감하게 붙잡아 세웠다. 그러다 겁을 집어먹은 마부가 말들을 마구 채찍질했고 말들은 후다닥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 잡았던 손을 놓을 수는 있었지만 안드레는 앞으로 거꾸러지면서 그대로 흙구덩이에 얼굴을 들이박았다. 그때 머리 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가 쳐다본 창문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분홍빛으로 빛나는 백설 같은 피부와 검은 눈동자를 가진 미인이었다. 그녀는 참으로 우습다는 듯이 웃어댔다. 그 웃음은 눈부신 아름다움에 한층 더 찬란한 매력을 부여했다. 그는 당황했다. 당황한 나머지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흙을 들여다가 얼굴에 더욱더 흙칠을 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미인은 도대체 누군가? 대문 안에서는 젊은 악사들이 좋은 옷을 입고 한데 모여 반두라를 연주하고 있었다. 안드레는 그들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하인들한테 다가가서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자 했다. 그러나 흙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보자 하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안드레는 결국 그녀가 이곳에 잠시 방문한 코브노 지역, 이 코브노는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의 도시라고 하네요. 현재 리투아니아의 키우나스라고 합니다. 코브노 지역 사령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다음 날 밤 그는 아카데미 학생들만이 가진 대담성을 발휘하여
통나무 울타리를 넘어 그 집 정원에 들어가 지붕 위로 뻗은 나뭇가지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나무에서 지붕으로 건너가 날로 굴뚝 속을 살짝 빠져나와서 곧장 그녀의 침실로 뛰어들었다. 그때 그녀는 촛불 앞에 앉아서 비싼 귀고리를 빼고 있는 중이었다. 아름다운 폴란드 소녀는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낯선 사나이를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 한마디도 못했다. 그러나 이내 아카데미 학생이 겁을 집어먹어 고개를 수그린 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욱이 그가 큰 길에서 그녀의 눈앞에서 뒹굴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자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안드레의 얼굴에는 무서운 데가 하나도 없었다. 원래 안드레는 상당히 미남이었다. 그녀는 마음껏 웃어댔고 오랫동안 그를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았다. 이 미인은 폴란드 여성이 늘 그런 것처럼 경솔하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아름답고 맑은 그녀의 두 눈동자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오랫동안 그를 뚫어줄 듯이 바라보았다. 사령관의 딸은 대담하게 그의 곁에 다가가 그의 머리에 반짝거리는 자신의 머리 장식품을 달아주고 입술엔 귀고리를 끼우고 금실로 짠 꽃무늬 레이스를 수놓은 속이 다 비치는 명주 슈미즈를 입혀놓았다. 그는 마치 주머니 속에 든 쥐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와 같이 그를 치장해주며 경박한 폴란드 여자의 특성인 어린애 같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온갖 짓을 다하여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는 눈부신 그녀의 두 눈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침대 밑으로 숨으라고 했다. 그리고 불안감이 사라지자 포로로 잡혀와 하인이 된 타타르 여자를 불러서 그를 조용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울타리를 넘겨 내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친애하는 아카데미 학생은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울타리를 넘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잠이 깬 경비병이 보기 좋게 그의 두 다리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몰려든 하인들은 큰 거리로 그를 끌어내놓고는 그가 재빠른 두 다리로 달아날 때까지 문매를 가했다. 이후 사령관의 집 주변을 지나다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에는 하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후에 그는 교회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났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낯익은 사람을 대하듯이 아주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언뜻 그녀를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코브노 지역 사령관은 떠나버렸다. 그러자 그 집 창문으로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의 폴란드 여자 대신에 통통한 얼굴이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말갈기에 떨어뜨린 채 안드레는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초원의 푸르고 키가 큰 풀이 그들 일행을 둘러싸 감추어 버렸다. 다만 검은 카자크 모자들만이 풀 이삭 사이에서 어른거렸다. 너희들 젊은 놈들이 웬일로 그렇게 조용하냐?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마치 수도사들 같네. 자, 쓸데없는 생각들은 한꺼번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라. 담뱃들을 입에 물고 한 대 피우자. 말에 박차를 가해. 나는 새도 못 따라오게 달려보자. 그러자 카자크 일행은 말등에서 몸을 구부리고 풀밭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카자크의 검은 모자조차도 볼 수 없었다. 다만 짓밟힌 풀들의 커다란 물길 같은 흐름만이 화살처럼 빨리 달리는 그들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맑게 하늘에는 어느새 태양이 나와 생기롭고 따뜻한 햇빛을 온 들판에 퍼부었다. 그들 카자크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멍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새가 놀라서 퍼덕이듯이 고동쳤다. 가면 갈수록 대초원은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노보루시아로 불리는 저 흑해에 이르는 광대한 땅, 당시의 남부 러시아 전부가 푸른색 하나로 일렁이는 인적이 드문 처녀지였다. 쟁기질 한번 한 적 없는 대초원은 야생식물로 뒤덮여 있고 그곳을 지나는 말들은 마치 숲속을 달리는 것처럼 잡초 속에 온몸이 푹 잠겼다. 자연계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지의 표면은 전부 황록색 바다요. 그 위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있다. 가늘고 키가 큰 풀줄기를 밀어헤치고 하늘색, 청색, 보라색의 볼류시카가, 이 볼류시카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하네요. 우리말로는 수레국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블로시카가 피어있다. 황금색 금잔하는 피라미드같이 꼭대기가 우뚝 튀어나와 있다. 벌판에는 하얀 카시카, 클로버입니다.
가시카가 양상 같은 모자를 쓰고 아롱거린다.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하나님 이외에는 알 도리가 없는 밀 이삭들이 한 군데 뭉쳐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가느다란 뿌리 쪽 그늘에서는 자고새들이 목을 빼어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늘은 각양각색의 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공중에서는 솔개들이 날개를 펼치고 두 눈으로 똑바로 풀위를 응시하면서 날고 있다. 날아가는 오리떼의 우는 소리가 어디쯤인지 잘 모를 저쪽 호수에서 울려온다. 풀 속에서 나온 갈매기 한 마리가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면서 새파란 공중의 파도 속을 멋지게 헤엄친다. 갈매기는 높이 높이 올라가 단 하나의 검은 점이 되어 깜빡거린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태양 앞을 스치고 날아간다. 아, 대초원이여, 어쩌면 그대는 이렇게도 아름다운가. 친애하는 우리 여행객들은 점심을 먹으려고 잠시 발을 멈추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말을 타고 따라온 10명의 카자크 대원들도 말에서 내려 술이 든 나무통들과 용기 대신 쓰이는 호리병을 열었다. 먹을 것이라고는 비계를 붙인 빵이나 튀긴 과자뿐이었고 마실 것은 기운을 돋우는 한 잔의 술뿐이었다. 왜냐하면 타라스불보가 여행 도중에는 그 이상 술 마시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또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갔다. 저녁 때가 되니 대초원이 완전히 달라졌다. 갖가지 빛깔로 다채로웠던 대초원 전체가 마지막으로 반사하는 밝은 태양빛에 휩싸이더니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면 마치 그림자가 지나간 듯 느껴지는 것이다. 나중에 대초원은 암록색으로 변하고 더 많은 수증기가 올라온다. 갖가지 꽃들 하나하나가 또 풀포기 하나하나가 모두 향기를 뿜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초원 전체가 향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힌다. 검푸른 하늘에는 다시 거대한 붓으로 마구 그려놓은 것과도 같은 황금색 줄들이 넓게 그어져 있고 가볍고 투명한 구름이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떠다닌다. 바다의 파도처럼 유혹적이고 신선한 산들바람이 풀이삭을 흔들고 나서 뺨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낮에 들리던 음악 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 얼룩배기 들쥐떼가 굴에서 기어나와 뒷다리로 서서는 피리 소리 같은 울음소리로 들판을 뒤흔든다. 메뚜기의 날갯짓 소리도 더욱 잘 들리게 된다. 가끔 저 먼 호수에서 나는 백조의 울음소리가 마치 음방울 소리와도 같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들판 한가운데 말을 세운 여행자들은 수경 장소를 정하고 모닥불을 길게 피워 냄비를 끓여놓고 버터죽을 끓였다. 김이 올라와 공중에 비스듬히 줄을 긋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 카자크들은 다리를 묶은 자신의 말을 풀밭에 풀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웃옷을 펴서 그 위에 누워 두 팔과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잤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풀밭에 가득한 수많은 곤충들의 소리가 들려갔다. 벌레들이 튀는 소리, 실실거리는 소리 등 이 모든 소리가 밤중이라 높이 울려 퍼졌으며 시원한 공기 속에서 정화되어 졸음이 밀려오는 귓가에 자장가처럼 스쳤다. 만일 그들 중 누구든지 잠시라도 몸을 일으켜 보았더라면 그 사람은 대초원 전체가 반딧불이 번쩍이는 불꽃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밤하늘에는 이따금씩 이곳저곳의 목장과 강가에서 마른 갈대를 태우는 불빛이 빛났다.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백조의 까만 행렬이 그 불빛을 받아 벼랑간 장미색 섞인 은빛으로 비쳤다. 마치 새빨간 손수건들이 검은 하늘을 날아가는 듯이 보인다. 여행객들은 아무 사고 없이 여행을 계속했다. 가도 숲이라고는 없는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대초원뿐이다. 드네프로 강둑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저 멀리 숲 끄트머리가 한 번씩 보일 따름이다. 한 번은 타라스불바가 두 아들에게 멀리 풀 위에 보이는 검은 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얘들아, 저것 좀 보아라. 타타렌이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 수염을 기른 조그만 머리가 작은 눈으로 멀리 있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타타르인은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맡아 알듯이 카자크가 13명이나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슴처럼 재빨리 자취를 감추었다. 얘들아, 저 타타르인들을 따라잡아 보아라. 아니다, 그만둬라. 너희가 붙잡다니 어림없다. 타타르인의 말은 내 말 초로트보다도 더 빠르다. 불바는 어디엔가 복병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미리 경계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타타르 강이라 불리는 트네프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냇물로 말을 달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오랫동안 물속을 헤치고 지났어야
비로소 뚝에 올라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그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은 목적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도착했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자 그들은 드네프르 강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채었다. 이곳의 강은 저 멀리 반짝이고 있지만 검은 띠로 인해 지평선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강은 찬 공기에 파도를 일으키며 점점 가까이 흐르더니 결국 대지의 표면을 절반이나 차지했다. 바로 여기가 지금까지 많은 바위들 때문에 좁혀져 있던 드네프로 강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마음대로 흘러넘치면서 바다처럼 물결 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었다. 강 한복판에 흩어져 있는 몇 개의 섬이 여기서는 다른 강가보다 더 멀리 강물을 밀어 넓혔고 그 파도는 골짜기나 언덕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땅 위에 넓게 퍼져 흐르고 있는 것이다. 카자크 일행은 말에서 내려 나룻배를 타고 3시간이나 무리를 지나서야 세치가 위치한 호르티사 섬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두 귀에서 뺀 놈들과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카자크 일행은 말의 고삐를 바로잡았다. 타라스는 위험을 갖추어가면서 허리띠를 더 세게 쬐고서는 한 손으로 수염을 점잖게 쓰다듬었다. 젊은 두 아들도 일종의 공포와 무엇인지 모를 만족을 느끼면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각자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일행은 세치에서 반 베르스타, 이 베르스타는 러시아의 길이 단위인데 1베르스타가 약 1.067km이기 때문에 반 베르스타는 500m 정도 되죠. 반 베르스타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웃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집단으로 지붕을 엮고 땅을 파서 만든 25개의 대장간에서 쉰개의 쇠망치를 두들겨대는 우렁찬 소리에 그들은 귀가 멍멍해졌다. 가죽을 다루는 힘센 일꾼들은 큰 길가의 대문 계단 아래에 모여 앉아 억센 손으로 쇠가죽을 주무르고 있었다. 장사꾼들은 천막 밑에 부싯돌, 부시, 화약 등을 늘어놓고 앉아 있었다. 아르메니아인 하나는 값비싼 손수건들을 이리저리 걸쳐놓고 있었다. 타타르인은 반죽판 위에서 꼬챙이에 낀 양고기를 굴러가면서 가루를 묻히고 있었다. 유대인은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통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일행이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사지를 뻗고 자고 있는 자포로제의 한 카자크였다. 타라스 불바는 말을 세우고 감탄하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허허, 어떻게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까? 이야, 이 친구 대단한 덩치야? 불바가 말했다. 사실 그것은 상당히 대담한 모습이었다. 사자가 누운 것처럼 자포로제의 카자크가 큰 길에서 사지를 뻗고 누워있는 것이다. 오만하게 던져놓은 머리다발은 반 아르신, 이 아르신은 러시아의 길이 단위입니다. 1아르신이 약 71cm였기 때문에 반 아르신은 35cm 정도 되네요. 반 아르신 정도의 땅을 차지했고 붉은색의 값진 모직 바지는 그까짓 것은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자작나무의 진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불바는 또다시 좁다란 길을 밀어 헤치듯이 들어갔다. 길 가장자리는 갖가지 일에 종사하는 일꾼들과 세치의 인접 마을에서 온 여러 민족 출신들로 사람들이 가득해 마치 장터와도 같았다. 이 마을은 빈둥빈둥 놀며 지내는 일과 총 쏘는 것 말고는 재주가 없는 세치 사람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마을을 지나 잔디 혹은 타타르식으로 따라 펠트로 지붕을 덮은 막사들 몇 채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떤 곳에는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접 마을에서 본 것과 같은 낮은 나무 말뚝에 간판을 건 나지막한 집들이나 울타리는 어디에도 볼 수 없었다. 지키는 사람 하나 없는 작은 성과 한심할 정도로 허술한 나무 울타리는 이곳 사람들의 무방비 상태를 잘 보여주었다. 큰 길가에서 담뱃들을 입에 물고 뒹굴고 있는 몇몇 건장한 자포로제 사람들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바는 두 아들을 거느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인사했다. 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자 자포로제 사람들은 안녕하신가? 하고 답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들판에 펼쳐진 그림과도 같았다. 그 무스름한 얼굴에서 그들이 전투로 단련되었으며 온갖 고난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이곳이 바로 세치다. 사자처럼 건장하고 오만한 모든 사람들이 생성되는 보금자리이자 본바탕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굽힐 줄 모르는 굳은 의지와 카자크의 영혼이 모두 다 이곳에서 솟아나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넘쳐 흘렀다.
여행객들은 늘 회의가 열리는 광장으로 갔다. 엎어놓은 커다란 나무통 위에 속옷도 입지 않은 자포로제의 카자크가 앉아있었다. 그는 속옷을 벗어 두 손에 들고 구멍난 곳을 깁는 중이었다. 그 다음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악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아 버렸다. 악대의 한가운데서는 자포로제의 젊은 카자크 하나가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두 팔을 번쩍 쳐들고 춤을 추고 있다. 그는 대풀이에서 흥이 더 나게 연주해요 여러분. 이것 봐 포마. 정교를 신봉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술을 아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뿐이었다. 포마라고 불리는 한쪽 눈에 총알을 맞은 사나이는 돈도 받지 않고 들이대는 커다란 잔마다 술을 가득 부어주었다. 그 젊은 친구의 주위에서 늙은이 네 사람이 장걸음으로 장단을 맞추더니 회오리 바람처럼 청면의 악사들 머리 위까지 높이 펄쩍 뛰어 올랐다가는 벼랑간 자세를 낮추어 버프리샤드카로 옮겨 주었다. 이 버프리샤드카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웅크리고 추는 우크라이나의 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발트에서 판판하게 된 땅을 은빛으로 번쩍이는 구두 바닥 징으로 급격하게 맹렬히 두들게 됐다. 대지는 우렁차게 울렸다. 고파크와 트레파크는 우크라이나의 민속춤 종류라고 합니다. 를 추느라고 장화 바닥 징에서 나는 쨍쨍 울리는 소리가 공중의 먼 곳까지 울렸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유난스럽고 기운차게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추고 날뛰었다. 변발을 한 그의 머리꼬리가 바람에 흔들렸고 강인해 보이는 가슴도 드러나 있었다. 그는 털가죽으로 된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 구슬 같은 땀이 물을 퍼부은 듯이 흘러내렸다. 이 봐요. 그 털 외투만이라도 벗으면 좋지 않소? 참다 못한 불바가 말했다. 저 땀을 좀 보라지. 물에 빠진 사람 모양. 안 되는 말씀이요. 자포로제 카자크가 소리를 질렀다. 왜 안 된단 말이요? 안 되고 말고요? 나는 한번 벗으면 그것으로 술을 바꿔 마셔야 속이 시원해지는 성미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젊은이의 머리에는 모자가 없었다. 카프탄의 띠도 없었고 금실과 은실로 술을 넣은 두건도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이 갈 곳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춤꾼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광포한 창시자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카자크 춤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 누구라도 마음속에서 이상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에이, 이놈의 말만 없었더라면.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나도 직접 이 춤판에 뛰어들 텐데.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이 군중 속에는 큰 공을 세워 세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여러 번 장로직을 지낸 백발의 노인 늙은이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불바는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오스타포와 안드레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들을 들었다. 야, 이쪽은 베츠리차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졸쿠프 씨. 어디서 오는 길이요, 타라스 씨? 어떻게 여길 들렀나? 톨로트군. 그래야다, 잘 있었나? 잘 있었나, 구스티? 이야, 레벤, 여기서 자네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런 다음 동부 러시아의 자유스러운 세계에서 모여든 이 용사들은 서로서로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곧이어 불바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다. 카시아는 어떻게 됐나? 보르다프카는? 콜로페르는? 피드시쇼크는? 이런 질문의 대답으로 불바가 들은 것은 보르다프카는 톨로반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콜로페르는 키르키르멘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고 피드시쇼크의 목은 소금에 절여져 차르그라드로 보내졌다는 것뿐이었다. 늙은 불바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다들 훌륭한 카자크였는데